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쌀값 폭등 영향으로 한국 쌀 수입을 시작한 일본에서 우리 쌀이 완판 행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수출국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6월 3일 제21대 대선 본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들도 배송을 하루 쉬어간다고 합니다. K 콘텐츠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그리고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쌀값 폭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이미 2배가량이 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 덕에 우리 쌀이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예, 한마디로 뭐 완판 행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달부터 수출이 조금 시작이 돼서요. 지난달에 조금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5월 달에 우리 쌀이 한 10톤 정도 일본에 수출이 됐는데 열흘 만에 다 팔렸습니다. 완판이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10kg짜리 쌀 한 포대 이렇게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10,000포대가 열흘 만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포대씩 팔렸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번에 일본으로 수출한 한국 쌀이 이제 전남 해남군에 생산된 땅끝 햇쌀 브랜드 쌀인데요. 지난달 초에 통관 전차를 거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수출이 됐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일본 쌀값 대란 때문에 지난 4월에 한국 쌀 수입하자,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한 2톤 정도가 수출이 됐었는데, 그것도 역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열흘 만에 다 팔렸는데, 무려 한 달 만에 5배나 늘려서 수출을 했는데도 일본에서 또 역시 같은 기간 열흘 만에 다 팔렸다.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국민들 그야말로 쌀에는 진심인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만 보더라도 스시 또 덮밥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우리 쌀의 인기라는 거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혹시 우리 쌀이 그전에도 일본에 수출이 된 적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자국산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의 최근 이슈에 있어서도 미국 쌀을 수입하라라고 압력을 늘 정도, 관세가 거의 600% 되면서 압력을 늘 정도로 굉장히 자기 쌀을 아낀다라는 나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통계가 1990년도부터 잡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쌀이 이제 수출로, 그러니까 상품용으로 수출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 12년 이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구호 물자로서 이제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호 물자로서 한국 쌀이 이제 수출이 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호품이지 상품으로 수출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년 만에 쌀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고 공급 부족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가는 이런 양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식적으로 이제 수출한 우리 쌀이 일본에서 완판 행진이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들마저도 실제로 우리 쌀을 지금 짐에 사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많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은 일본의 쌀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을 했던 전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중요한 게 유통망입니다. 그래서 유통망이 사실 구축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에 한국산 쌀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통망이 좀 확산이 되는, 확대가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 쌀을 일본에 수출하는 그 이제 주관 기업이라고 할 수, 주관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농협이죠. 농협이 일본에 이미 구축한 자체 유통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의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일본에도 농협이 있더군요. 일본 농협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있는 도매상들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시범으로 갔을 때는 이제 농협의 현지 유통망을 이제 활용을 했고, 그래도 이 톤이
열흘 만에 판매가 됐었던 거고 이번에는 일본 도매 상대를 통해서 유통도 좀 됐고요. 일본 농협도 이번에 일부 한국산 쌀을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협 같은 경우는 특히 1954년에 설립한 이후에 71년 만에 이제 한국산 쌀을 또 유통을 시킨 그런 이번에 사례가 좀 되기도 해서 이 유통망이 사실은 이제 다 깔리는 측면이 있고 기존 자체 유통망 또는 일본 유통망을 한꺼번에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수요만 계속된다 그러면 한국산 쌀이 일본으로 갈 상황이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앞서서 제가 이제 세계적인 이상 고온 현상을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일부 들어드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일본이 이제 비축미를 일부 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좀 현장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쌀값 폭등의 원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고온이 가장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고온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오면서 쌀이란 것이 보관 기간이 그래도 좀 있는데 흔히 말해서 그 그러니까 농작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흉작이 2년 연속 계속되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축미 같은 것들 흔히 말하는 민간에 쌓아뒀던 쌀들은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일본은 최근에 이제 농가 인구가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좀 많이 줄이고 2020년대 초부터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이제 쌀 생산량을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이제 이를 줄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결국은 기후 이상을 맞으면서 또 일본 품종들이 약간의 열에 약하다. 우리나라 품종들에 비해서 열에 약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조금 이제 이 이상고는 좀 약한데 두 번 내리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일본의 보조금 정책, 일본이 보조금을 줄이면서 쌀 생산을 줄이는 이런 정책까지 겹치고 이런 것들 겹치면서 결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리나라 쌀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쌀값 지금 10kg 포대당 뭐 8만 원, 10만 원까지 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쌀은 한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결국 가격이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이고 또 품질 역시 우리나라 쌀이 일본 유사 품종하고 비교해서도 괜찮다라는 뭐 당도라든 영양도라든 여러 가지가 다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쌀을 그 주식으로 삼는 국가들이 대부분 쌀 소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이 만약에 오른다면 일본의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쌀값이 한 90%가량 올랐다. 뭐 이게 통계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78%에서 90%가량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일본이나 한국은 쌀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고 1인당 소비량이 한 50kg가 넘는, 그러니까 50kg 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중에서도 밀가루보다는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약간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임금도 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르고 있는데 이 쌀값 인상 같은 것들이 더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일본의 국채 금리가 간만에 뭐 2.5%대를 돌파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상당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것이 일본의 쌀값이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소비하고 특히나 식료품 중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이 뭐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밥 먹고 살기 힘든 일본이 된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눈을 돌렸고 특히나 이제 일본 국민들이 사랑하는 품종 바로 이 고시카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좀 한국이 좀 인기 이 수요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쌀이 비슷하잖아요. 일본이랑 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적절한 아주 대체제로서 한국 쌀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보통 이제 뭐 한국산 뭘 사야 되나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사갈 텐데 쌀을 이렇게 포대를 사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와 그래 왜 쌀을 사가지 그래서 이제 좀 저도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쌀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는지 이걸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일단 가격이 앞서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제가 뭐 굳이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싸고요. 그리고 밥맛이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분들 국내에 오셔가지고 한국 식당에서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쌀밥을 먹을 텐데 밥맛이 괜찮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하고 이제 마트에 가서 뭐 이것저것 딴 것도 사시겠지만 한국산 쌀들 이렇게 대형마트 가면 다 별도 코너가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들고 갈 만한 정도 사이즈 네. 뭐 한 2kg나 4kg짜리 하나씩 들고 가면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식사를 뭐 하시고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한국에 뭐 관광이 아니라 그냥 쌀 사러 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나나 싶을 정도인데 그걸 이제 쌀 직턴종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이와테현의 의원 두 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출장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일단 대형마트 가서 한국의 쌀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또 식사도 하셨을 테니까 밥맛이 좋아서 실제로 이분들도 좀 쌀을 좀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무게가 있고 다른 짐들도 많을 테니 좀 되게 아쉬워했다. 그걸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이코노미 좌석 아마 구매해 보신 분들은 뭐 수화물 무게 한 15kg 정도인데 쌀로 5kg을 채우면 다른 짐을 뭐 못 실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당국은 일단 이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서 비축미를 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이게 잘 안 풀리는 느낌이고 뭐 전농이 일부 상당히 입찰제를 통해서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비축미를 푸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국가의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풀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두 번의 연속으로 이상기후를 겪은 것이 이런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굉장히 좋아진 여건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략 물자 같은 것들을 이게 쉽게 내보내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좋고 특히나 아까 당도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일본 쌀하고 차이가 안 나고 우리나라는 또 한국은 특히 수출이 전망이 좋다는 것이 항공 품종 개량, 한국 워낙 가뭄이라든지 홍수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전에 굉장히 품종 개량을 많이 해서 열에 굉장히 강한 이런 품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 면에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이상 고온 같은 것들이 한동안은 또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의 쌀 한동안 아니 사실은 이게 탄소 감축을 안 하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동안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일본 농업 인구가 지금 평균적으로 70살, 69살 이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노령화되고 이제 쌀 농사를 안 지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서는 굉장히 또 바람직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일본 역시 너무 또 지나치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부담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쌀을 수입하려는 의도는 있고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을 좀 확보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쌀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서 제가 그 쌀을 주식으로 삼는 국가들 점차 이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쌀이 공급 과잉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 수출의 판로가 된다면 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매를 하죠. 수매를 한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동안 비축한 쌀을 또 싸게 판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비축의 기간이 끝나면은 싸게 공급할 정도로 수매한 쌀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남고 이런 남은 쌀들을 공급하는 이런 양상까지 펼쳐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좀 초과 공급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 때문에 그렇다.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2020년대 이후에 특히 쌀 수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떡볶이라든지 냉동 김밥도 굉장히 또 많이 수출됐죠. 이런 즉석밥 같은 것들 수출이 늘면서 쌀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에 뭐 1,500만 달러 가량에서 2024년에 4,900만 달러 정도로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이제 쌀이 남아돌고 그리고 품질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을 늘려야 되고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좀 풀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요건, 수출 요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절차적인 완화 같은 정책을 많이 피고 있다. 우리나라 공급을 쉽게 줄일 수가 없는 양상, 수매제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초과 공급이 계속 예상되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쌀이 가진 장점, 품질적인 장점이라든지 기후적인 장점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이 이 쌀, 특히 밥맛에 어느 정도 진심이냐면은 어느 밥솥으로 어느 품종의 쌀을 사용해서 지은 밥을 나는 선호한다라는 게 국민 개개인마다 있을 정도더라고요. 밥솥까지. 이런 예. 상황에서 지금은 물론 이제 저렴한 맛의 한국 쌀을 구입을 하긴 합니다만 네. 이게 앞으로 우리 쌀이 먹어보니까 맛있다. 일본의 입맛을 좀 역전시킬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 준비하고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문득 그거였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관광객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 스시들 대부분 또는 예. 말씀하신 대로 덮밥 같은 이런 거 이제 많이 드실 텐데 먹고 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국산 쌀이었던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데요. 쌀 이제 품종 자체가 이제 인디카종, 자포니카종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인디카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흔히 안남미라고 해서 이제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 식사해 보시면 많이 아시는 그런 쌀이고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생산량의 90%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의외로 이 자포니카종, 그러니까 이 통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쫄깃쫄깃한 찰기가 있는 요 쌀은 우리랑 일본 정도밖에 이제 먹질 않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생산량은 적은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쌀 생산량이 늘어날 여지가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처럼 공급량이 꾸준한 수매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뭐 K-팝, K-방산, K-조선 같은 이렇게 K 시리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쌀도 K-라이스라고 그래서 한국의 또 새로운 수출품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좀 듭니다. 예. 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 34.74%를 기록을 했다고요. 예. 29일, 30일 이제 이틀간 사전 투표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34.74%, 4,439만 명이 우리 유권자인데 이 중에 1,542만 명이 투표를 하신 거고 이게요. 지난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31. 그때 2%, 그때보다는 3.4%포인트 높고 네. 그다음에 역대 두 번째로 치열했다고는 지난 20대 대선의 36.9%보다는 2.19%포인트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는 사실은 이제 이번 21대 과거보다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생긴 거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다는 얘기고 지역별로 보니까 전남이 56%가 넘어서 1위였고 대구가 그 절반도 안 되는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점차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예. 같습니다. 이 뜨거운 사전 투표율의 열기 과연 내일 있을 본투표에서도 이어질지가 그쵸. 관심입니다. 뭐 앵커님 아마 그 마음이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내일은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가장 뜨거웠던 대선은 97년 15대 대선 80.7%. 요게 이제 국내 최고 기록이고요. 그 이후에 25년 동안 한 번도 대선 투표율이 8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지난 20대 대선 때 요때 투표율이 본 투표율이 77.1%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내일 본 22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가 77%를 넘어서 또는 역대 최대치인 15대 대선의 80%를 넘길지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소에서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투표지 인증샷 절대 노노.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해서도 안 돼요.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 이 사전 투표도 결국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본투표일 당일에 이 택배사들이 대부분 지금 택배 영업을 하지 않기로 그렇죠.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발사체 배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빠른 배송으로 유명한 이 업체도 배송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택배 직원들 참정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요. 왜 그게 이제 화제가 됐냐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22년도 3월이었죠. 그때 그 회사가 사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전체를 다 이제 휴무를 해야 되는데 주간만 배송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만 배송을 안 하게 하고 주간만 하게 했는데 사실 그게 하루 종일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 그 회사 택배 이 노동자들의 이 참정권을 사실상 이제 앗아갔다 예.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호되게 여론의 질타를 받은데 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회사를 비롯한 6개 택배사 모두 6월 3일 날 이 대선일 날 휴무를 하기로 해서요. 이번에는 한 2만여 명에 달하는 이 택배 기사분들 참정권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좀 됐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 21대 대선이 이 택배 노동자들이 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첫 투표, 첫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투표할 권리 참정권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투표장에 가시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노약자나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도 정부가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법에 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조 2항에 이렇게 아예 명시가 좀 돼 있는데요. 각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모든 일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오지도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는. 그래서 이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연로하신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도록 돼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다 이제 자체 선관위가 있고 여기에서 3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를 이틀까지 해서 3일인데 어쨌든 선거 당일도 마찬가지겠죠. 본투표일도 170여 대에 달하는 이런 차량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이런 불편한 분들, 그다음에 멀리 사시는 분들 이제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하는 그런 지원을 해줄 예정인데 특히 이제 각 차량에 그 보조인들을 한 명씩 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게 차에서 내리시기도 힘드시고 타시기도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도와드리고 그분이 직접 투표하신 데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뭐 가족이든 또는 외부인이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미리 신고를 해도 되고 또는 정 안 되면 당일날 투표장에 가서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지명이 돼서 투표를 이걸 왜냐하면 그 장애인 분이 누구를 찍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따로 아예 조치가 좀 마련이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위치. 이게 2층, 3층 같은 요즘은 건물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투표장은 1층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좀 돼 있고 혹시라도 그게 어려우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경사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공간에 투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 있고 앞서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점자를 통해서 누구를 이제 찍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조기구까지 다 준비를 해 두도록 그렇게 법으로 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 본투표 시작 사실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이렇게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할까요? 전화도 있고요. 앱도 있고요. 근데 사실 앱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각장애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일단 전화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1588-4388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앱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 이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택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좀 특장차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나비콜이나 엔콜 이거는 일반 민간 서비스 그 콜센터죠. 여기를 이용하셔도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같은데 주민센터라고 좀 해야죠. 그쪽에다 미리 연락을 해서 나 누군데 나 투표하고 싶은데 좀 이런 사정이 있다 말씀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선관위가 최종 확정한 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 수를 살펴봤더니 4,439만 1,871명입니다. 그러니까 4,500만이 좀 안 되는 수치긴 한데 정부 예산도 한 4천억 원 정도 쓰이고요. 그렇다면 이 한 표 한 표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숫자가 좀 쉽습니다. 4천억 원에 4천만 명 정도 되고 조금 더 4,40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4천만 명이면은 10,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4,400만 명 정도 되니까 9,000원 정도 예.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메리카노 두세 잔 값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사실 아메리카노 두세 잔씩 줄 정도로 굉장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뭐 또 예산으로 따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예산이 한 670조 가량 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누고 뭐 적절하게 계산을 하면은 최근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5년간 우리나라 예산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누고 그걸 1인당 환산했더니 뭐 46년간 뭐 매일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못 마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4천억 정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 받는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한 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 투표율이 60에서 한 70% 정도 나온다면은 나머지 표들은 결국 쓰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셈이고 말씀해 주신 커피로 비유를 한다면 실컷 커피를 내려놓고 이걸 하수도에 그냥 버리는 셈인데 버려지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뭐 지난 대선 기준으로 보면 지난 대선 결국 한 76% 정도 됐거든요. 그 말은 한 1,000만 명 정도, 1,013만, 1,012만 정도가 결국 투표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25%를 안 했으니까 뭐 4천억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약 911억 원 가량 정도 된다. 4천억 분의 한 25% 정도 되니까 911억 원 가량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픽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걸 만약 10,000원짜리, 이거 녹색이죠. 10,000원짜리로 쌓는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보다 높다. 그 정도로 이 버려지는 돈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정당하게 다 행사를 하면은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예산만 따져도 911억 원 가량 이렇게 10,000원짜리 쌓으면 900m가 넘는 규모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돈이 사실 600만 명 넘게 뭐 영화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1,000억, 2,000억, 그러니까 사실 100억, 200억 드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4천억 가량 이상 드는 굉장히 큰 어떤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결정이 향후 5년간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마음에서 투표를 늘 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건 6월 4일 이후에 이제 해결해야 할 산적할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되는 것이 바로 한미 간의 관세 협의 문제인데 미국과 7월까지는 지금 결론을 내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 관세 협의 이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국내적으로 여론에 좀 밀리면서 정책이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약간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법원에서 상호 관세라고 이야기하죠.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어떤 위기에 관련한 법안에 의해서 위기를 대통령이 규정하고 행사를 했는데 상호 관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그렇게 행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일단 흔히 말해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면서 상호 관세 부분,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대해서 내리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역풍을 좀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지금 품목 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품목 관세라는 것은 사실 합당하게 미국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전에는 25% 수준의 어떤 관세를 매기자라고 했는데 이걸 50%를 올리면서 흔히 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지지층이 미국 백인 이런 노동자 계층들인데 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좀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철강 수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무관세 혜택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한 260만 톤 가량은 무관세로 하면 수출에 되게 탄력을 받고 특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철강 수요가 많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면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세가 25%도 좀 부담이 되고 5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경쟁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어떻게 보면은 7월 달 어떤 관세 협의 때까지 이런 상호 관세는 지금 좀 어렵게 됐지만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러니까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철강 자동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세 협의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피해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세 전쟁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콘텐츠 산업이 관세 무풍지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업계 이슈들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너는 무지개 살이. 예, 이번 주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뜨거운 K-드라마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K 콘텐츠 폭삭 소가수다 열풍이 지구 반대편 남미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Fui blindagem que aguente não. Ai, ninguém me blindou pra isso. A gente pode ir junto e fazer o que você quiser. Ainda bem que trouxeram, amiga. 예, 저도 집에서 그 아내가 오열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예.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네. 브라질에서도 통한 것 같은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지금 방금 보신 저 자리가 지난 3월 29일에 브라질의 마라냥주의 상루이스 시에서 거기에 상루이스 쇼핑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루이스는 K-드라마를 사랑해요 라는 제목의 조형물을 만든 거예요. 그 조형물 제막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상루이스 시장도 참석했고 그랬는데 제막식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마지막 회 상영회도 같이 연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분들이 왜 월드컵 축구 경기 할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쇼핑몰 그 푸드코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 1,000명 정도의 현지인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수많은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마지막에 보면서 저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근데 폭삭 소가수다가 이게 뭐 해외 교포 얘기도 아니고 완전히 한국적인 얘기거든요. 제주도의 해녀의 그 가족의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브라질 분들이 여기에 감정이입을 할까 정말 신기하기도 한데 이게 뭐 해녀의 삶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휴머니즘이 거기 깔려있고 가족주의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브라질에서도 많은 부모의 심금을 울린 것 같고 한 파키스탄 시청자도 이 폭삭 소가수다가 가족 간의 유대, 희생, 투쟁 이런 걸 그리는데 우리들 얘기 같다. 파키스탄 문화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감정이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족주의 이런 게 뭐 이슬람권이라든가 남미라든가 그런 문화권에서도 상당 부분 비슷한 게 나타나니까 범지구적인 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폭삭 소가수다의 열풍으로 또 하나 관심을 받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애순하고 관식이 야반 도주를 해서 여관을 갔는데 여관 주인이 이 금품을 탈취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국수와 소주를 주거든요. 실제로 소주가 상당히 관심을 받는 제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주가 그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술은 아니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아니 한국 드라마 보면 한국 배우들이 꼭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 무슨 예. 병에 있는 걸 따라 먹는데 도대체 저게 뭐냐 우리도 먹고 싶다 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주가 이게 서민의 술이지만 해외로 나가면 비싸지거든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그 가격을 지불하면서 소주를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 보면 꼭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런 장면이 하도 많이 등장하니까 필리핀에서 이른바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우리도 한번 삼겹살에 소주 먹어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근데 필리핀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일당이 소주 2.5병 가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그렇게 소주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고, 또 한국식으로 우리나라에 또 소주 칵테일을 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식으로 필리핀 여성들도 소주에 야쿠르트, 음료 이런 걸 섞어서 또 먹는 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예. 자, 소주도 인기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에 또 하나 또 가르치고 전수하기 시작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도를 전수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저작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체부에서 개최를 한 건데 우리끼리 한 게 아니라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당국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동남아 3개국의 한국의 선진적인 저작권 제도를 전수하는 이제 행사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동아시아 4개국의 연대까지도 논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시장에 저작권 그 제도가 정비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세 나라만 하더라도 인구가 3억 명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큰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류 콘텐츠도 그러한 그 정비된 저작권 제도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잘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의 문화산업도 또 발전할 토대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작권 제도를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지금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을 문체부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아시아 저작권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K 콘텐츠가 잘 되면 앞서 말씀드린 소주만 잘 팔리는 것이 그럼요. 아니라 관광객들도 대거 이제 유입이 될 것 맞습니다. 같고 전반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오르게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들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소주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수출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상품, 물건을 수출하는 것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두 개로 나누는데, 예. 앞서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소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물건, 상품을 수출하게 되는 거고, 상품이 먼저 수출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나라 또 그 나라의 브랜드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게 되고, 그게 되면은 이 나라 뭐 딴 게 또 뭐 없나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 폭삭소가수 같은 이런 컨텐츠죠. 컨텐츠 수출할 수가 있고, 또는 IT 기술 같은 것도 수출할 수 있고, 또 관광 상품 같은 것도 수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물건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묶어서 얘기하면 서비스 수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한 5%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게 좀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좀 돼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IT 기술, 컨텐츠, 그다음에 어떤 IP,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 품목도 늘어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IT라든가 컨텐츠나 이런 분야가 사람을 많이 쓰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뭐 청년들 취업난 심각한데, 우리 청년 취업들을 조금 더 좀 덜, 그러니까 취업을 좀 늘려주는 그런 고용 창출 효과가 분명히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치를 보니까 좀 깜짝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그 IT 컨텐츠나 이런 서비스 수출에 따른 취업자 유발 개수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70%씩 증가를 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서비스 수출이 한 15%, 그다음에 물건 수출이 한 5% 채 안 됐던 거에 비하면 크게는 한 20배 이상 이 IT 관련된 이 취업 유발 개수가 훨씬 더 높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 서비스 수출이 또 하나의 K 어떤 수출 품목으로서 이렇게 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 사실 이전에 좀 히트를 했던 오징어 게임 때도 좀 지적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하죠. 이렇게 마냥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작 제작사가 가져가는 돈보다 이 OTT 플랫폼이 가져가는 돈이 훨씬 큰 구조라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대히트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히트하고 나서 그 드라마 제작사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드라마가 공개되기 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 주가라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폭삭 소가수다가 아무리 히트했다 하더라도 이 제작사가 미래에 이 드라마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주가가 좀 내려간 것이 아닌가. 왜 이제 미래 수익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냐면 이게 이제 외국 OTT 드라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처음에 돈을 그 제작비 플러스 약간 알파로 돈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나중에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복사수다 세계적으로 히트해도 추가로 받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거기 주가가 오를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이 회사가 이 정도 히트작을 또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개하기 소가수다 공개하기 전보다도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현재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세계적인 히트작이 빵빵 터지니까 야, 지금 엄청난 전성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오징어 2만 하더라도 제작비가 그 회당 제작비가 1탄은 28억 원 규모였다가 2탄은 167억 원 규모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해외 OTT를 중심으로 이 드라마 제작비의 규모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도 같이 똑같은 그 드라마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를 더 이상 염가에 만들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제작비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수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작편이 이게 우리나라 이 드라마 산업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편 만드는 사이즈의 산업 기반이다라고 했을 때 50편으로 줄어드는 순간 이 토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OTT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히트작이 나오다 보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급 스타들의 출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그 제작비를 이렇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한정된 제작비 속에서 스타들을